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왕조 시대에서 근대 국가로의 격변기, 대한민국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던 인물 이승만.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건국의 주역인가? 12년 장기 집권 끝에 하야를 한 반민주적 독재자였다. 수많은 논란과 상반된 평가 속의 인물, 그는 누구인가? 한국 근대의 심장부 정동에 위치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학당은 기독교의 전례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다. 여기서 발견한 낯익은 얼굴, 바로 20살에 배제학당에 입학한 이승만이다. 그는 지리, 신학, 천문학과 같은 서구식 정규 교육을 받으며 세계를 향한 눈을 뜨게 됐다. 배제학당과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서양식 병원 제중원. 이승만은 미국인 여의사인 화이팅 양의 한국어 교사로 일하게 된다. 화이팅 양은 한국어를 배우는 대신 영어를 가르쳤다. 입학 반년 만에 배제학당 초급 영어반의 부교사가 될 정도로 이승만의 영어 실력은 향상됐다. 이 시절 음악 시간에 배운 매기의 추억은 훗날 이승만이 즐겨 부른 애창곡이 된다.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남들보다 앞서 신학문을 배우긴 했으나 그는 원래 전주이시 가문의 후예였다. 3살 때 황해도 평산군에서 한양으로 이사한 이승만은 11살 때부터는 남산 아래 우수연에서 살았다. 그의 아버지 이경선은 양녕대군의 15대 손이었다. 하지만 5대조부터 벼슬길이 끊겨 이승만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몰락한 집안이었다. 이승만은 13살부터 조선시대 입신 출세의 길인 과거에 매년 응시했으나 부패한 제도 때문에 번번이 낙방했다. 그러나 좌절감에 빠졌던 이승만의 인생은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뒤바뀐다. 전쟁 발발과 함께 갑오 개혁이 시작됐고 이때 단행된 개혁 조치 중 하나가 바로 과거제도 폐지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자서전 초고에 당시의 심경을 남겨놓았다. 과거제가 폐지됐다. 이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영어와 서양 문물을 배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는 한국 사회의 격동기였는데 특별히 개화와 수구의 줄다리가 한창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대적 국민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과 또 그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이런 세력들은 현실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개화파의 거두 서재필과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 서양사와 국제정세 특강을 맡은 서재필은 학생들에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서재필의 권유로 토론 모임인 협성회가 조직된다.
계몽적인 주제부터 정치 개혁과 외세 배격에 이르는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이승만의 정치 의식은 급성장했다. 배제학당에서의 시간은 유생 이승만을 서구지향적인 개혁가로 변화시켰다. 나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을 배웠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었다. 미국의 정치제도,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의 그 자유사상, 평등사상, 법치주의 사상 이런 것에 아주 매료돼 가지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말하자면 서양주의적인 그 개혁가로 변신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이승만은 친미주의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한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창간한다. 거리낌 없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매일신문. 특히 러시아와 프랑스가 정부의 이권을 요구한 외교문서를 폭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후 끈질긴 후속 보도로 열강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독립에 있어서 열강나라의 그 이권 침탈에 저항하는 그 하나의 선례가 되었고, 그 저항이 성공을 거두었던 또 선례를 만들므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신문의 외세 저항의 전통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종로거리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중집회가 열렸다.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린 것이다. 이승만은 만민공동회의 연사로 나섰다. 땅을 빌리는 것이니 관계없다고 하나 나와 친하다고 하여 내 물건을 달라고 하면 도적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결국 러시아는 각종 이권 요구를 철회했다. 만민공동회 활동을 통해 이승만은 당대의 청년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독립협회가 만든 이 만민공동회라는 이 형식이 바로 그러한 그 이승만과 같은 무명의 또는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대중적 연설 능력이 있고 뭐 글을 잘 쓰고 뭐 활동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성 감옥터. 만민공동회 이후 대한제국 중추원 의원에 임명된 이승만은 불과 한 달여 만에 감옥에 갇힌다. 급진 개화파 박영효의 고정 폐위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이었다. 탈옥을 기도했다가 실패하면서 극심한 고문을 당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몸에 남게 됐다. 반년 뒤 평리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태형 중에서 최고형인 곤장 100대와 종신형이 선고됐다. 감옥에서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승만은 독서에 몰두했다. 그를 조선 기독교의 지도자로 키우고자 했던 선교사들은 각종 서적을 넣어주었다. 그가 감옥에서 읽은 책의 목록을 기록해둔 옥중 독서 일지. 그중 이승만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책은 영문 잡지 아웃룩이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엔 당시 이승만이 즐겨 읽었던 영문 잡지들이 보관돼 있다. 아웃룩은 어떻게 조선 청년 이승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승만의 청년 시절 사상을 연구한 이정식 교수. 아웃룩 편집장의 사상이 이승만의 마음을 끌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자유주의적이었고,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서 미국에서 아주 정말 제1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웃루크 잡지를 읽음으로 해서 그 자유사상이랄까 또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 상당히 좀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 이승만은 기독교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종교라고 생각했다. 미국을 향한 관심은 철저한 영어 공부로 이어졌다. 이승만은 직접 영한사전을 만들기도 했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한문과 한글로 뜻풀이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완성됐다면 한국 최초의 영한사전으로 기록됐을 이승만의 사전 편찬 작업은 1년 만에 돌연 중단된다. 현재 우리가 쓰는 영한사전만큼 말하자면 그 체제가 아주 반듯하고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4년 2월 인천 앞바다에서 포성이 울렸다. 조선의 각종 이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승만은 러일 전쟁의 소식을 듣자 사전 집필을 중지하고 독립정신을 펴낸다. 자주 독립을 위해 백성의 교육과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이다. 특히 기독교 정신과 서양의 정치 제도를 강조했던 이승만.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근대 국민 국가의 이상을 보았다. 반면 영토 야욕을 드러낸 러시아에 대해선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는 훗날 그가 평생을 통해 주장했던 반소반공의 토대가 됐다. 러시아에 기대지 않고 다시 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신흥 제국인 일본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고 바다 건너에서 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었던 미국을 우리의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그 선택은 상당히 탁월한 것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은 청년 이승만의 사상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만난 옥중 동지들은 이후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이승만은 5년 7개월 만에 추록한다. 이승만의 이후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는 곳. 이 화장은 이승만의 사저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유품들이 보관된 곳이다. 신학월보 각종 본인께서 쓰신 감옥에서 갓 추록한 이승만에게 발급된 대한제국의 공식 여권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승만이라고 한자로 나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이죠. 그 미국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미 수호 조약 그것을 목표로 미국에 들어갈 때 저 여권이 필요해서 가지고 갔던 여권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에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임무를 맡긴 건 고종의 최측근이자 개화파 대신인 민용환과 한규설이었다. 그들에겐 영어에 능통하고 세계 정세에 뛰어난 인물이 필요했고 그가 바로 이승만이었다. 독립보전 요청이란 중요한 임무와 함께 미국 유학을 결심한 이승만은 가족들을 남겨둔 채 미국으로 떠난다. 1904년 12월 31일 서울을 떠난 지 56일 만에 이승만은 미국에 도착한다. 미국 도착 8개월 후 뉴욕의 한 휴양지에 외교관 복장을 갖춘 이승만이 나타났다. 곧 열리게 될 러일 강화 회의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독립보전을 요청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었다. (1905년 8월 5일) 대통령 여름별장에 이승만과
하와이 교민 대표 윤명구가 도착했다. 일본에 가기 전 하와이에 들른 테프트 미 국무장관의 소개장 덕분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와이 교민들의 청원서를 내밀었다. 청원서에 따르면 자신들은 8,000명 하와이 교포들의 대표이며 고종 황제가 아닌 1,200만 백성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러일 전쟁 중 한국에서 저지른 각종 침략과 배신 행위를 비난했다. 그리고 조미 수호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선 왕조 그때 이제 러시아에 좀 갱도돼 있고 또 일제가 저를 이제 침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권력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그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청원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하시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을 취재했던 미국 신문에 의외의 기사가 실린다. 이승만이 황제의 대표가 아니라 친일 조직으로 알려진 일진회의 대표를 자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승만은 같은 기사에서 일본의 이중성과 침략 야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한국의 독립 보존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왜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주장을 한 것일까? 일진회가 친일단체로서의 그 변모하는 것은 1905년 11월 을사제약이 체결되기 한 열흘 전에 본격적으로 친일단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떠나서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는 친일 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때는 나라의 국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그 단체의 대표로서 내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리를 좀 지켜주고 이러한 체제를 갖다 당신들 나라와 같은 체제를 만들길 원하니까 일본이 우리를 먹으려 그러는 것을 좀 막아달라 하는 내용이 이 청원서의 그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루스벨트 대통령의 별장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방문객들이 남긴 귀한 선물들이 전시돼 있다. 그중 관리인이 한국에서 온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한다며 보여준 유물. 그것은 조선의 전통 나전칠기였다. 나전칠기 뒷면에는 조선의 왕이 보냈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유물관리 대장에는 이 나전칠기가 이승만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라고 기록돼 있다. 청원서에도 나와 있듯이 평소 고종을 불신했던 이승만은 어떻게 이 선물을 가져간 것일까? 아까 얘기한 나전칠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 그동안에 학계에서 전혀 몰랐던 그런 유물이에요. 이승만이 직접 고종 황제로부터 받아서 간 게 아니라 민영환과 한규석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종 황제로부터 받아서 이제 이승만한테 전달해가지고 가서 대통령 만날 때 선물로 드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루스벨트는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라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1924년 외교사가 덴네트가 발표한 논문에 그 이유가 밝혀졌다.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종주권을 갖는 것은 러일 전쟁의 당연한 결과라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 Theodore Roosevelt was basically pro-Japan at the time. He had great respect for Japan's modernization over the last two generations. And he saw Japan as a potential balancer to Russia. He was really more fearful of Russian expansion at the time than he was Japanese expansion. Plus, he had total contempt for Korea.
and Koreans because the government was so weak and disorganized. There was a lot of internal turmoil. And so he basically felt that Japan deserved Korea. 비록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이승만의 미국 대통령 공식 면담 소식은 국내외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승만이란 이름을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까지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청원 외교와 여론 중시 외교의 바탕이 됐다. 독립 보존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국에선 을사늑약이 체결됐고 이승만은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된다. 16살에 결혼한 박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 태산을 미국으로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염병으로 잃게 된 것이다. 미국 동부 최고의 명문 하버드. 선교사들의 추천서 덕분에 조지 워싱턴대 2학년에 편입했던 이승만은 졸업 후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한다. 이곳엔 이승만의 입학 증서부터 학적부, 개인 사진까지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잘 보관돼 있다. 빨리 박사학위를 따고 고국에서 교육자가 되려 했던 이승만. One of the courses that he took was this Government 15, and that from the catalog you can see is international law, information about his own physical condition. He says he enjoyed walking and riding. Courses are here in economics.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서양 학문의 기초를 배웠던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원을 거치면서 국제 정치와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 (1908년 3월 23일) 이 시계탑 밑에서 총성이 울렸다. 일본의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가 암살된 것이다. 그를 저격한 것은 재미교포인 장인환과 전명훈. 사건 며칠 전 신문에는 스티븐스가 기고한 기사가 실려 있다. 친일 성향의 미국인 스티븐스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원하고 있다는 거짓 선전까지 곁들였다. 이에 격분한 장인환 전명훈이 그를 저격한 것이다. 재미 한인들에게 재판 통역 요청을 받은 이승만. 그는 기독교도로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 여론 때문이었다. 미국의 여론이라는 것이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 하버드 대학 담당 교수는 자기 만나주지도 않고 논문 심사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미국 언론에는 한국 청년들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을 비난하는 기사가 많이 실렸다. To take someone's life because they have an opinion that is different from yours. I mean, no matter how twisted that opinion may be, it still does not give one the right to deny a person's life. Or to take another person's life. 하지만 나라의 외교권을 잃고 절망에 빠진 동포들에게 이 사건은 독립의 한 가닥 희망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재미 한인 사회에서는 두 열사를 위한 모금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한 국민적 울분을 씻어준 사건의 통역을 거절한 이승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식인의 어떤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냉정하게 거절을,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미국 중심의 현실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이승만. 그는 늘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다고 믿었다. 이런 선택 때문에 이승만은 그의 정치 역정에서 종종 비판이나 오해를 받게 된다. 하버드와 함께 아이비리그의 명문으로 꼽히는 프린스턴 대학. 이승만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윌슨 총장과 각별한 인연을 맺으며 학업을 시작했다. This is a study room for two people, a desk for one of the people and a desk for the second person. 그는 이 방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이 논문은 오늘날 국제법상의 전시 중립 문제를 다룬 것으로 서양 중립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전시 중립의 자유를 확보하게 된 데는 미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하여 당시 미국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 논문은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한말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그것이 그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판됐다는 거. 아마 또 한국 사람이 미국 외해외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간한 첫 번째 책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 학술자적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업식에서 윌슨 총장으로부터 학위증을 받은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국제정치학 박사가 된다. 그런데 얼마 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됐다는 비보가 날아든다. 한일 병합 이후 미국 처리와 귀국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승만은 10월 10일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가 도착해 처음 일을 한 곳은 서울 YMCA 황성기독교 청년회였다. 여기서 이승만은 학생부 간사 겸 학감으로 본격적인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YMCA는 그에게 신분 보장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승만은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주기 위해 이거 정말 굉장하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이굉장 선생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거 정말 굉장하지? 네. 그래,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야. 그 별명 속에는 그의 학식에 대한 학생들의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1911년 11월 11일 기독교계의 주요 인사 700여 명이 검거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한다.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는 혐의였다. 재판 결과 105인이 유죄를 받은 이 사건은 식민지 길들이기 일환으로 일본이 조작한 것이었다. 발단은 윤치호와 이승만이 이끈 개성기독교 하령회였다. 일제는 여기 참석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총독 암살 사건을 꾸몄다는 누명을 씌운다. 신변에 불안을 느낀 이승만은 기독교 감리회 4년 총회 참석을 구실로 한국을 떠났다. 105日件の以前、イスンマンは日本の支配下にある朝鮮半島に一回戻りですね、教育者あるいはキリスト教者としての活動をしようとしたわけです。でしかしながらそれが実際に挫折したことによって、やはり韓国の内部においては運動はできないと。したがって外部に出て外部の力を借りて運動するしか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を変えた。そういう意味では李承晩のイスンマンの大きな分岐点になった事件であろうと思います。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던 이승만은 한인 동포가 많은 하와이로 향한다. (1903년) 가난을 피해 바다를 건넌 102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승만이 도착할 당시엔 4,500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하루 임금 75센트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자장농이나 소규모 상인으로 성장해 당시 한인단체 활동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오아후 섬 호놀룰루에는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국민회에 세금처럼 의무금을 납부했다. 국민회는 한일 합방 후 독립운동을 위해 결성된
일종의 무형정부였다. (1913년 2월 3일)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은 오아후섬 푸우누이 구역의 교포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 입주했다. 33년간의 긴 미국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승만은 45일간 하와이 섬을 순방하며 교민들을 만났다. 이때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팔려다니는 한인 소녀들의 삶을 교육을 통해 바꾸리라 결심한다. 1918년 마침내 그 계획이 실제 궤도에 오른다. 미국 감리교 소속의 한인중앙학원 교장직을 거쳐 5년 만에 우리 힘으로 남녀공학제의 교육기관인 한인기독학원을 만든 것이다. 이승만은 모여든 한인 이민자 자녀들에게 한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다. 이후 한인기독학원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립학교를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동포들이 합심을 하여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독립사상이 발전되고 또 우리들의 자치 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독립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승만은 1921년 한인기독학원을 칼리히 계곡으로 확장 이전한다. 당시 이 학교에 다녔던 베시박 할머니는 아직도 그 시절 기억이 생생하다. 학생들에게 이승만은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One time the leader said, "Okay, we're going to sing praise hymn," and the boys were being funny, and so they said, "Oh, okay, we're going to sing praise hymn." So they have an army song. They sang, "Praise the Lord and pass the ammunition." So when they sang like that, Dr. Ree began to blow on his finger, and she said, well, when he was tortured, you know, you blow finger and all that, and so maybe he was emotionally so upset that he did that. In my mind, after hearing that, I thought, oh, this man is special man, hero. 이승만의 또 다른 독립운동은 출판이었다. 그는 순한글 월간 잡지인 태평양 잡지를 창간한다. 학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이었다면 태평양 잡지는 어른들을 위한 계몽 활동이자 독립운동이었다. 그런데 태평양 잡지 2월호에는 뜻밖의 글이 실려 있다. 국민회관 건축비를 요용한 국민회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당시 미주 한인 지도자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박용만, 안창호 그리고 이승만이었다. 이들은 각각 무력투쟁 노선, 실력 양성 노선, 그리고 외교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하와이라는 좁은 공간에 함께 있었던 박용만과 이승만의 갈등은 예고된 것이었다. 박용만이 무력투쟁을 위해 1914년 창설한 대조선 국민군단터. 당시 하와이 이민자 중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인이었던 광무 군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박용만은 이들을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세력으로 양성하려 했다. 원래 박용만은 이승만의 옥중절이 동생이자 함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것을 논의했던 막역한 사이였다. 그런데 박용만의 병학교는 막대한 운영 경비가 필요했고 같은 시기 교육 사업에 자금이 필요했던 이승만은 박용만과 갈등을 빚게 됐다. 박용만은 그러니까 군사력을 양성해가지고 일본과 무력으로 대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박용만의 생각이었고, 이승만은 그러한 상황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위험 상황이다. 오히려 그 세계 여론에 호소해가지고 한국의 독립이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미국 정부와 세계 각 나라에게 알려줌으로써 독립이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국민회관 건축비 유용 문제는 이승만과 박용만의 대립에 불을 붙였다. 결국 5월 1일 특별대의원 대회가 소집된다. 임원들이 유용한 자금을 일정 기간까지 반환키로 하고 일단락지었으나 이승만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끝내 국민회 총회장이었던 김종학은 파면됐고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자들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민회의를 장악한다. They had terrible meetings there, terrible fights. And I remember Sigmund coming to my father's house and trying to persuade his taking over as president and the controlling factor in that particular organization, because he knew that at least they had some cohesion and they had steady funds coming in for his own purposes. So they had a big fight. They wouldn't have him as a president of Cookman Herb because he was bringing in his whole unit in there, and they didn't want that control to go accordingly. So that's when they had a big fight there. They shot guns and everything like that.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지만 이승만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종학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는 극도의 대립과 분열 속에 휩싸였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정말 하와이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단합돼 있었고, 단합된 모습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줬었죠. 그러나 15년에 일어났던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지 세력과 또 지지하지 않는 세력, 특히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박용만과 이승만의 대립. 이 때문에 이승만은 종종 분열주의자란 소리를 듣게 된다. 1918년 11월 11일 4년간 계속됐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연합국을 이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른바 민족차별주의를 제창한다. 그 직후 재미 한인 사회는 안창호의 국민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펼친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로는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가 선출된다. 국내에서도 민족차별주의는 3.1운동이란 독립을 향한 거대한 물결로 이어진다. 이후 독립운동은 급물살을 타며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가 선포되기에 이른다. 이때 선포된 8곳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직위에 추대됐다. 이 중 특히 노령정부와 초기 상해정부 그리고 한성정부에서 이승만은 최고의 직책에 선임됐다. 당시 이승만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어땠기에 각 정부의 최고위직에 추대되었던 것일까? (3.1) 독립선언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이 선포된 도쿄조선 YMCA. 윌슨의 민족차별주의와 함께 일본 유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은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대표가 파견된다는 소식이었다. (28) 독립선언에 참가했던 전영택의 회고록에는 이승만의 파리 강화 회의 대표 파견 소식이 언급돼 있다. 이 소식이 유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28 독립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런 반응은 최승만 등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일반적이었다. 그들은 왜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했던 안창호가 아니라 이승만을 기억하는 것일까? 그것은 7년 전 백오인 사건으로 조선을 떠난 이승만이 도쿄에 들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유학생들에게 민족 독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연설했는데 이때의 감동이 선명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3.1운동의 열기를 이어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한다. 비록 파리 강화회의 참석은 좌절됐지만 그는 이미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인식돼 있었다. (1920년 11월) 이승만과 비서 임병직은 하와이에서 중국인들의 시체를 싣고 상해로 가는 웨스트 하이카호를 타고 밀항을 한다. 일본의 감시를 피해 서둘러 상해 임시정부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6개월 전 이승만은 상해 임정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직후 구미위원부를 설립했다. 미국 중심의 외교 독립운동을 펴던 이승만은 교포들로부터 거둔 독립자금을 거의 독점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자기가 직무해야 될 곳이 상해인데 임지를 4개월 동안 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어떤 정부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상해에서도 그 임시정부에서도 또는 임시정부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에 빨리 이제 그 상해로 오라는 이제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항을 한 지 20여일 만에 이승만은 마침내 상해에 도착했다. 프랑스 자치구에 위치한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은 곧바로 임정에 가지 않고 임정 요인들과 개별 접촉을 하며 그간의 사정을 파악한다. 보름 후 상해 교민단 환영회에 참가한 이승만에게 임정 관계자들은 큰 기대를 했다. 이승만을 초청을 한 것은 사실은 하와이 동포들의 그 독립운동 자금, 미연금을 많이 가지고 오라는 뜻이었고 또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의 직계들, 하와이 상해에 있는 이승만의 그 직계들은 아이고 돈 없이는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갔지요. 그런 그 자금 운영에 대한 차이, 또 두 번째는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이제 차이, 애당초부터 있었던 차이입니다. 당시 상해 임정은 다양한 파벌들이 모여 있었다. 먼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무장 투쟁 세력인 이동휘와 박용만, 그리고 미국 LA에서 실력 양성을 주장한 안창호, 여기에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까지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임시정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이동휘는 이승만에게 위임 통치 청원 문제로 비판을 가했다.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승만과 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당분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을 비판했다. 일본에서 벗어나면 되고 예를 들면 국제연맹으로 상징되는 뭐 구미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통치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말하자면 또 다른 국가와 뭐 체제만 조금 다를 뿐 그들도 역시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점에서 결국 우리가 제국주의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바로 독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단계로 말하면 일본이 아닌 미국 등의 좀 더 나은 어떤 그것도 뭐 식민 통치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한 그런 위임 통치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3개월 뒤 이승만이 각국 지도자에게 대통령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됐다. 이승만은 한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서한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은 집정관 총재를 영어로 번역하면 프레지던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한글로 쓸 때는 집정관 총재로 썼다. 이후 임정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함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 논란은 계속됐다. 이렇게 이승만은 연일 상해 임정 요인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여기에 재정 문제, 독립 노선의 차이까지 겹쳐 대립은 점점 격화됐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이승만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상해에 온 지 6개월 만에 이승만은 워싱턴 군축회의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4년 뒤 그는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됐다.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는 이승만이 하와이로 돌아온 뒤 조직한 대한인 동지회 명단이 보관돼 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갈등을 겪으며 지지 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총재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를 규약으로 삼은 동지회는 이승만에게 충실한 지지 세력이 돼주었다. The thing I remember about Dr. Rhee from my parents is that they worshipped him, you know. Anything he did was okay. If you were a Kuminher person, strictly, they had nothing to do with Dr. Rhee. And the same with us too. 1925년 이승만은 동지회 회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이곳 빅 아일랜드에 동지식산 회사를 설립한다. 이승만은 산의 나무를 벌목해 가구용 목재를 만들고 농지를 개간해 동지촌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가구용 목재로는 재질이 적합치 않자 대신 숯가마에서 화약 제조용 목탄을 생산했다. 이게 이제 철제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로 위에 이 철제 바구니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제목들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게 통째로. 여기서 만든 목탄을 미 해군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승만은 매우 의욕적이었다. 동지식산 회사를 통해 정치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려는 그의 계획은 곧 이루어질 듯했다. 이 박사께서 이 이제 숯 공장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이 전체의 숯 사용량이 얼만데 소위 말해서 숯 공장이 몇 개다.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신문에 글까지 써서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품질 미달로 그게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30년 10월 이승만은 자본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실패를 했다. 이승만의 위상과 지도력은 크게 훼손됐고 그는 긴 침체기를 겪게 된다.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이승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상해 임정으로부터 국제연맹의 한국 독립을 탄원할 전권 대사로 임명된 것이다. 국제연맹이 있는 제네바에서는 일본군의 만주 침략을 규탄하는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제출한다. 이어 이승만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 외교를 펼친다. 그는 일제가 급조한 만주국의 허상을 폭로하고 만주에 사는 100만 한인의 자율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이승만이 기대했던 한국 문제의 정식 의제 상정은 실패로 끝났다. 비록 외교 임무는 실패했지만 이곳에서 이승만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다. 1933년 2월 21일 제네바의 호텔 드 루시. 늦게 식당에 들어선 이승만은
마침 오스트리아에서 온 모녀와 동석을 하게 된다. 점잖은 노신사의 호감을 느낀 숙녀는 한국을 화제로 올리며 이승만의 관심을 끌었다. 이 오스트리아 숙녀가 바로 프란체스카 도너였다. 환갑을 바라보는 망국의 노신사와 33세 유럽 숙녀. 이들의 사랑은 무르익어 마침내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서양 부인에 대한 하와이 동포들의 반감도 그녀의 한국에 대한 사랑 앞에서 누그러졌다. 웬만한 여자 같으면 이 박사 모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첫째, 물질적으로 고생 많이 했어. 하지만 이 박사 양말까지 끄야 돼. 하고 음식 같은 것도 캐베지 같은 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김치 비슷하게 고춧가루 해서 드리고. 하여간 집안 살림을 그렇게 하던 동시에 이승만은 1년을 꼬박 매달린 끝에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세계 제패를 노리는 일본이 곧 미국에 도전할 것이며 미국이 무력으로 일본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미일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막기가 미국에서 처음 출판됐을 때 반응은 냉담했다. 미국의 반전론자들은 대부분 전쟁 도발을 부추기는 망발이라고 혹평을 가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군 비행기가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이승만이 경고했던 미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 내막기는 재미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그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따라 침체되거나 활발해졌다. 미국과의 외교는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은 굉장히 그 정세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외교를 펼쳐서 독립을 할 수 있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미국과 일본이 적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소위 태평양 연대 진주만 습격 이후에 그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은 워싱턴에 주미외교위원부 사무실을 다시 열었다. 상해 임정으로부터 주미외교위원장에 임명된 그가 가장 주력했던 것은 임정승인 외교였다. 임정승인 외교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과제가 절실했죠. 또 두 번째는 독립된 한국에서 새로운 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임시정부가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승만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 국무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끈질기게 임정승인을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한계를 느낀 이승만은 미국 여론의 힘을 빌리기로 한다. 미국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미협회를 발족한 것이다. 여기에는 스테거스 변호사, 아메리카 대학 총장인 더글라스, 선교사인 헐버트와 INS 통신사 기자 윌리엄스 등이 대거 참여했다. 오랫동안 이승만의 정치 자문을 했던 올리버 교수도 이때 만났다. 이승만은 처음 만난 올리버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했다. 더불어 억압받는 한국의 실상을 미국에 알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승만의 열정에 매료된 올리버는 이후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된다. 하지만 이승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다른 신생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임정에 대해 철저한 불승인 정책을 펼쳤다. 1942년 6월 조직된 전략 첩보국 OSS의 부국장인 굿펠로우와 이승만이 만났다.
두 사람은 대일전의 첩보부대 창설에 한국인을 참가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OSS로 이제 기후 개편이 될 때도 바로 도노반이 그대로 이제 그 책임자로서 하고, 따라서 이제 이승만도 가령 OSS에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50명을 좀 선발해 달라고 이승만한테 부탁을 했고, 따라서 이 OSS라는 것에서 제일 먼저 우리 한국인으로서 접촉을 하고 또 관여를 하고 한 것이 이승만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SS 대원이 된 인물들 중에는 장석윤, 장기영, 유일한 등 장차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인물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승만의 계획이 자칫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미국은 경계했다. OSS는 직접 김구의 광복군과 협력해 한인들을 선발하는 독수리 작전을 세운다. 동시에 직접 소수의 한인을 뽑는 네포 작전을 실시했다. 훈련이 이루어졌던 산타카타라나 섬. 지금은 사유지로 바뀌어 들어갈 수 없는 이곳에 당시의 훈련 막사터가 남아있다. 이 섬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한인 특공대원들. 하지만 이들은 대일전에 투입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일주일 후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자 이승만의 집으로 달려온 비서 임병직은 이날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이 박사 내외분이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계시더니 병직이 돌아가자, 이젠 돌아가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군요. (33년간) 펼쳤던 이승만의 항일투쟁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해방공간이란 대경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